황교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황교안입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10월에 저희가 이제 같이 한 콘도에서 묵고 이런저런, 얘기들, 깊은 얘기들 많이 나눴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나이브한 모습으로 많이 봤죠. 예,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사실 지난 주말에 여기 조작된 내란,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라는 영화를 이제 전한길 선생님이 제작하시고 이영돈 PD님이 연출하셨는데 그 영화에 이제 제가 상영 후에 제가 이제 호스트를 맡았는데요. 예, 그때 끝나고 나서 제가 만나신 분들 중에서 황 대표님 지지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부정선거를 지금 제도권에서 이렇게 꽤입니까? 많입니까? 대부분입니까?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저랑 같이 호스트 하신 분은 저기 대표님을 지지하신대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기 그 자유혁신당 여기서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미주 한인분들이 정식 당원은 될 수 없지만 명예 당원은 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분은 명예 당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몇 명 이렇게 예. 봤는데 아마도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뭐 저희가 인터뷰 이제 시작됐으니까 부정선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지금 보수 우파 예, 진영에서. 예, 예. 풀뿌리에서는 그렇고 미주 한인분들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보수 진영 국힘당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워싱턴 DC에서 만났던 그런 그 엄청난 인플루언서들 뭐 전한길 선생님도 그렇고 그라운드 씨도 그렇고 다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척결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황 대표님께서도 현재 한국 정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정선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있나요? 부정선거가 저질러지면 그 이후의 모든 문제는 다 우리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를 막고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초일류 정상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네, G2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 걸림돌이 부정선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 나라를 모르는 자들이 집권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니까 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것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가장 중요한 핫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 선거 시스템에서 부정선거가 만연하다는 것을 이렇게 결정적으로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그런 선거 결과 보고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네, 언제였습니까? 그때? 2021년 6월 달에 첫 번째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그 재검표에서 나온 자료들은 그냥 그대로 부정선거 그 자체였어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배춘희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뭐 네, 빳빳한 투표지 이런 것들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재검표라고 하는 건 유권자가 투표한 거를 뭐 개표했는데 이재가 있다. 그래가지고 덮었다가 그냥 연 거거든요. 그럼 이제 유권자가 투표한 바로 그 투표지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배순위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이런 거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투표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빳빳한 투표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시작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대표님은 그 오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까? 그 전에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 최근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많았거든요. 이런 법 예, 시스템에 예. 대해서 그런 선거에 대해서도. 근데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뭐 8명 중에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이고 이런 거를 저희들은 몰랐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하고 계셨다는 거, 하고 있다는 것을 저기 대표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죠. 그 문제 제가 아, 직접적으로 지적을 했었죠. 그러니까 본래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에 호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선관위원들이 누가 하자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법원 출신들이 다 이 선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라는 네. 미명하에 그렇게 한 거죠.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완전히 하나의 권력이 돼가지고 지금 부정선거를 만들어도 해도 고수해도 처벌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러니까요. 이런 시스템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심판하고 선수가 한 몸이 된 거죠. 이거는 아주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법 개정은 필요 없어요. 우리 관행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고안해냈나요? 선관위원장을 겸업할 수 있다는 거를 그걸 누군가가 그렇게 처음에 고안했을 텐데
그 아이디어가 뭐, 누구 머릿속에서 나왔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 기억에는 굉장히 오래됐고, 제가 1983년도에 검사가 됐는데, 그때 이미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선관위원장은 판사들이 하는 것이 관행, 법이 아니라 관행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법원이 그게 자기들의 권한이라고 또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을 네.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제자리로 돌려야 됩니다. 이건 뭐 법 개정도 필요 없고, 그 관행만, 잘못된 관행만 고치면 되는 것이죠. 그거를 법을 바꿀 수가 있나요? 근데 이걸 법을 사법부에서 바꾸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법의 문제가 아니고, 예.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관, 아니고요. 예. 관행이 문제예요. 근데 네. 관행이구나. 개정할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관행을 어, 바로 잡으면 되는 거죠. 이거 법 개정보다 훨씬 쉬운데 네. 우리가 잘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오래된 관행이 굳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은 자기들의 권한이라고 알고 있다고요. 근데 아닙니다. 그건 어, 그 선관위원들이 호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선관위원들을 뽑아서 이분들이 선관위원이 돼서 그분들이 그중에 좀 바른 분을 선관위원장으로 세우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그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것도. 선관위의 결정이 아니라 선관위원들의 결정인데, 위원들, 예. 선관위원들의 결정이 있으면 되는데 그 선관위원 선정에 또 법원이 많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어요. 그 영향의 그러니까 고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얽히고 설켜서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네요. 선관위가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친인척들 고용하고 그러는데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카르텔처럼 있는데 예. 이거를 또 자기네 스스로가 이걸 힘을 갖고 있던 힘을 내려놓으라는 걸 우리가 원하는데 그거를 스스로 그렇게 할지가 굉장히 의문인데요. 뭐 저는 의문이 어쨌든 아니라 확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요. 국민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뭐냐면 이 친구들이 몇 년 전에, 지금 이제는 이제 부정선거의 의혹이 많이 제기되기 전에 네, 아, 직원들 전 직원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어요. 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다 면책해주는 이런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런 네, 보험을 왜 들었겠습니까? 앞으로 자기들이 시도하는 것들이 결국 들통이 나면 그래도 책임은 면하자. 이런 네, 꼼수를 이제 한 것이죠. 예, 그것이 뭐름이 하는가? 결국 이 부정선거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네, 선관위 직원들이 좀 3,200명 되는데 1,200건 정도가 부정 채용 의심이 있어요. 그게 네, 조사에 나왔거든요. 직원들 대부분이 부정선거에 연루돼 있다는 말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계속 선관위는 해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을 네. 새로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딥스테이트로 보여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들이 바로 한국 정치의 딥스테이트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미국처럼. 그렇게 네, 되어 버렸습니다. 네, 네. 지금도 이렇게 부정선거 그러면은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느낌이 듭니다. 레거시 미디어를 보면은 조중동을 비롯해서 KBS, MBC, SBS 뭐 종편 방송도 보면은 그런데 한국 국민 중에 그러니까 그 언론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 국민들 중에 대략 몇 퍼센트가 부정선거가 있다는데 동조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대표님께서는? 저는 공정한 여론조사를 하면 50%, 60%는 부정선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 하도 부정선거 얘기하면 음모론에 휩싸이게 되니까 말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거 부정선거 없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뭐 전문가가 다 됐어요. 당일 투표는 비슷한데 여야 간에, 근데 사전 투표는 63대 36, 거의 2배로 민주당이 이기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런 것이고, 또 약간 생각이 있는 통계학자들은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특정 편향된 사람 빼고는 통계학자들은 다 에이 이건 있을 수 없는 네, 일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부정선거라고 말하면 또 많은 공격을 해대니까 이걸 용기 있게 말하지를 못하는 것뿐이지, 팩트는 우리 국민들 반이 넘는 많은 숫자들이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보다 더 많은 숫자는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거 고쳐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예,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고소도 고발도 일어나면 한번 제대로 수사는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8, 90%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안 하죠. 예. 그러니까 당일 투표, 그 현장 투표하는 거랑 사전 투표랑 너무 이렇게 비율이 차이가 큰데, 그 영화에서 보니까 통계학적으로 우주에서 우주 역사상 한번 생길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런 확률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국의 부정선거 이건 같은 있을 수 경우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0을 치려고 그러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헤쳐야 되는 정도의 확률, 예. 없는 확률이죠. 예. 네. 그 대표님께서 이렇게 그 자유혁신당을 새로 이렇게 창당하게 된 이유도 부정선거 이슈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통 보수 우파 정당을 지향을 합니다. 네. 저도 정치란 이후에 정통 보수 우파 정당을 떠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나라가 지금 공산화돼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가장 큰 틀이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로 정권을 찬탈해내면 그다음에 그 다음은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걸 싸우지 않는다. 싸우지 마라. 부정선거 얘기만 가장 저 친구들의 취약한 구멍이 부정선거를 우리가 척결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놓으면 네. 제일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탄압하고 막 이러는 것도 자기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가장 아픈 부분을 찌를 수 있는 그 수단을 놓고 그걸 얘기하면 뭐 음모론이라고 하는 자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말도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저는 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데 가장 큰 핵심 그걸 놓치고 딴소리하고 있는 그런 정당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국힘을 뭐 별로 이렇게 공격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해야 될 일 부정선거 바로잡고 또 반국가 세력들 이거 바로잡는 거. 반국가 세력의 제일 책임자는 누굴까요? 이재명.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민노총무나 이런 것들도 다 반국가 세력이지만 그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는 그것이 첫 번째 과제, 제1의 과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이 스스로 이제 투트랙이 이제 생각나는데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과거에 뭐 이렇게 뭐 태블릿 PC에 속아가지고 다 막 촛불 시위도 엄청나게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맞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그랬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이런 촛불 시위 이상의 그런 엄청난 대규모 시위가 있다면 그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라의 네. 문제가 아니라 바꿔야만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말 국민들의 힘을 다 모은 뭐 저항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큰 집회가 필요한데 그거와 더불어서 뭐 그렇게 큰 힘이 안 들어도 예를 들면 1,000만이 모이지 않아도 10만이 모이면 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고등법원에서 재판 중인 게 있어요. 네. 선거법 위반입니다. 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파기 자판을 하지 않고 파기 환송을 해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양형을 정해라. 뭐 이런 정도의 아주 가벼운 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대법원이 네. 하는 것보다 이제 사실심에서 양형 같은 걸 정하고 빨리 처리해라라고 이제 파기 환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악용해서 파기해가지고 환송한 이 받은 법원이 서울 고등법원이거든요. 네. 아예 처리를 안 해요.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 5개월 동안 대통령이 된 거예요. 가짜, 거짓, 또 폭정. 예를 들면 윤 대통령 막 강제로 잡아가고 옹태리로 잡아가고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막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죠. 저도 뭐 막 체포됐죠. 네. 아주 검사를 시원하게 혼쭐내는 영상 보면서 시원하더라고요, 속이. 아니 이런 폭정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된 것이죠. 이거는 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고등법원의 재판을 재개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재개하면. 본래 3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재개 3개월 내에 처리하면 대통령이 아무리 현직이라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정말 큰 동요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우리 대통령이냐? 국민들이 다 그렇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국민연대를 통해서 이재명 퇴출 또는 탄핵 이런 큰 연대를 만들어 간다면 국민을 이길 정치는 없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가 많이 지켜주고 있다고 봐요. 보면은 이재명 뭐 지지율 뭐 최근엔 떨어져가지고 뭐 50%좀 겨우 넘기는 뭐 그런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뭐 60% 이런 거 보면은 야 이거 여론조사도 이거 뭔지 조작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근데 레거시 미디어를 저는 이제 애써 많이 안 보는데 그 영향력을 좀 무시하기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레거시 미디어로 그냥 우리가 깡그리 시체말로 깡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푸시해야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이제 대선 전에 레거시 미디어에서 모두 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레거시 미디어 대부분 폭스 뉴스 빼고는 다 안 된다고 봤습니다. 네, 근데 됐어요. 정의는 승리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도 레거시 미디어가 아무리 그래 해도 이겼던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레거시 미디어에 아주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해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이 힘을 모으고 그래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거 막을 네.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부정선거를 60% 70%는 못합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 20% 많이 해봐야 25%그 이상 넘어가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금방 이게 두통이 나버려요. 네. 우리가 그 이상을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을.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부정선거가 많이 저지러지는 것이 사전투표거든요. 네. 사전투표. 그럼 우리 우파 국민들, 애국 시민들은 사전투표를 한 명도 안 하는 거예요. 당일 투표만 하는 거예요. 당일 투표가 본래 투표일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전투표에 나온 것들은 다 민주당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선명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아까 말씀하신 레거시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국민을 오도시켜놔서 이게 다 사전투표하지 말자고 하는 그렇게 하면 또 저를 공격을 해요. 저를 고발을 했어요. 물론 무죄지만 이걸 다 모아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국민 뜻이 모이면 나라가 무너지는 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더 나은 건 법을 개정하는 것이지만 민주당이 법 개정해 주지 않겠죠. 국민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큰 저항권 행사의 한 방법이 우리 사전투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 투표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민이 똘똘 뭉치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대형 집회를 이뤄가면 그러면 아무리 이 악한 좌파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창당하고 나와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님 이번에 평택을 보궐선거에 출마하셨는데 그럼 이번 선거에 그 유권자들이 대표님께서는 당일에 와서 투표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나타내신 거네요. 이번 선거에서. 아니 뭐 그거는 이제 그렇게 바라죠. 그래야 공정한 선거가 그러니까요. 되니까. 아니 그 공정한 선거를 만들어 가자는데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다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뭐 누구나 다 이제 사전 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평택은 대한민국의 복사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거기 이제 딱 이렇게 특수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제가 보궐선거를 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대정부 질문 통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쭉 하는 거 이거 막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이번에 그 평택 선거 이제 출마하시는데 왜 평택을 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평택에 첫째로 보궐선거가 생겼습니다. 네. 그 보궐선거가 생긴 것 중에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 평택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특수판이다. 여기에 안보도 있고 뭐 저 캠프 험프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안보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도 있고 여기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항만도 있어요. 물류가 있어요. 그게 뭐 결국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덕 같은 데는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33세입니다. 주민 전체 그렇네요. 평균 연령이 네. 33세. 네.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들이 함께 지켜내고 싸워내야 될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제가 평택을에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네. 평택 민심이 이제 옛날에는 보수적이었는데 요새는 많이 좀 좌경화가 됐다 그러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유세하시니까 느끼신 뭐 체감으로. 옛날보다는 이제 많이 이 소위 옛날에 말하는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낮아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보이긴 하는데 오히려 청년들이 많아졌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네.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뭐 민주 쪽이라고 그럴까? 그런 성향이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젊은이들이 더 나라를 지키자고 하는 마음이 강하죠. 그래서 이것이 전에는 위기였지만 지금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길 다니다 보면 거의 많은 청년들이 와서 사진 찍자고 합니다. 사진 찍자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좀 네. 짧은 기간이지만 가서 본 고덕은 우리가 소위 싸우기 어려운 이런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 싸우도록 힘을 내주는 그런 지역입니다. 어느 한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좌파가 여기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반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평택을의 보궐선거가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문제가 돼가지고 쫓겨났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네. 이것이 완전히 정말 저 좌파의 판이라고 하면 이런 일이 있기 어렵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쪽 시민들이 잠깐 해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바로 잡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을 믿고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은 요새 많이 우경화가 된 것 같습니다. 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봐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미국하고 한국 정치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요. 보면은 워싱턴 쪽에서도 저희 보수 진영 부정선거 얘기를 항상 해요. 만날 때마다 공화당원들도 그렇고 보수 진영이 계속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차지하고 연방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최근 FBI가 아마 대표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동안에 부정선거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2주 전이었죠. FBI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래서 700개 박스, 투표용지가 들어가 있는 700개 박스까지 이렇게 가져가고 거기에 뭐 터시 하벌드, DNI 국장, 또 한국 부정선거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상황을 살펴봤는데 대표님께서는 미국 부정선거하고 한국 부정선거 간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언론 보도 보면은 뭐 2020년에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 뭐 바이든 표가 가득 실렸다 뭐 그런 보도가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저기 미시간주였나요? 경합주 중에 하나 그 운전면허증, 중국인 운전면허증 뭐 18,000개가 이렇게 부정으로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통해서 유권자 등록을 했다. 근데 여기에 한국 그 개입 국가들 중에서 중공하고 홍콩하고 한국이 거기 또 언급이 됐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은? 저는 지금 이 두 부정선거의 양상이 너무 유사하다. 너무 흡사하다.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먼저 부정선거에 대한 규명 노력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지금은 미국이 더 앞서가 있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와의 싸움에서 더 앞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창 부정선거 얘기를 해서 지금 벌써 직접적인 최근의 부정선거 이슈를 얘기한 것이 6년이 됐거든요. 많이 지쳐가는 과정인데 거기에 이제 미국이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한미 동맹의 진면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SCIF 보고서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하면 미국 도미니언과 한국의 미루 시스템 이것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유사하고 운영적인 이런 방면에서도 아주 비슷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좌파하고
한국의 좌파가 공통적으로 베네수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2000년대 이 부정선거를 주도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 양정철은 중국뿐만 아니라 4.15 총선 직전에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바도 있어요. 그 먼 나라, 쉽게 가기 어려운데 왜 갔겠습니까? 이 사람 놀러 간 거 아닙니다. 중국에도 여러 번 갔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간 이런 연결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네. 글로벌 부정선거 카르텔의 동일한 패턴이 반미 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한 번도 접어본 적이 없는 말은 빳빳한 투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을 수 없는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양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명백한 두 나라 부정선거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이 노력을 반미 간에 긴밀하게 움직여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 간에 이제 긴밀하게 같이 해야 되는데 한국 좌파 정권에서는 부정선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쪽은 좌파 확실하게 준비하지 정부는 않는다. 예, 좌파 정부는 자기들이 막 깊이 관련돼 있으니까 말할 택이 없죠. 더 그렇죠. 큰 문제는 예. 우파 정치인들도 그래요. 지금 국힘이 예를 들어서 우파 정당이라고 한다면 여기 대부분이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들이 뽑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규명하기 위해서 계엄령까지 낸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우파가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또는 거예요? 왜 국힘당까지 그런 겁니까? 아니 우선 예를 들어서 어느 이한무계 대표라는 사람은 그 말만 꺼내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치예요. 정치인데 당에서 공천을 안 주면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 눈치 보는 거죠. 아예 당에서 중앙선관위에서 만든 그 시스템을 계약 체결해가지고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다가 대표들이 부정선거 말도 못 꺼내게 하고, 말 꺼내는 척하다가 도로 다시 또 하지 말라고 하고, 한다고 하면 당세 발도 들이지 마라, 이런 소리 해대고, 이러면 어떻게 우파 정당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도 부정선거 말 하겠습니까? 저하고 같이 부정선거로 싸웠던 이런 분 중에는 현직 국힘 당협위원장도 있어요. 네. 저와 같이 부정선거로 싸운 분도 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름을 내기는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그 압박, 프레시가 얼마나 중하면 그러겠습니까? 여기 와서 예. 같이 부정선거 얘기도 했는데, 그러나 이름을 내놓고 하기는 어렵다. 그나마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하여튼 결정적으로 선거에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여러 번 선거 출마하면서 이 부정선거 때문에 공천도 못 받는 예가 많이 생겨버렸거든요. 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국힘의 대다수의 국회의원들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이걸 타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대한민국 무너지는 겁니다. 네. 대만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전자 투개표였다가 종이 투표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론이 형성돼서 국민들 여론이 형성돼서 양당이 이렇게 합의한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원하는 게 국힘도 사실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종이 투표죠, 결국에는. 그리고 사전 투표 없애고 당일 투표고 투표한 장소에서 바로 개표하고,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네, 현재로서는 부정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확실한 방법. 네. 아까 제가 사전 투표하지 말자 그랬는데 더 확실한 것은 당일 투표만 하는 거예요. 사전 투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시간 끌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개표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부정선거가 생길 방법이 잘 없어요. 이것의 성공 모델이 바로 대만입니다. 그 대만에서의 총선에서 당일 투표 그리고 현장 즉시 개표를 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이게 작은 나라 아닙니다. 대만이 우리는 작은 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 인구가 거의 2천 몇백 명, 3천만 가까이 되는 큰 나라죠. 거기서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좋은 사람들이 네. 세워지고 정말 이제 국회가 국회답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네. 부정선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미국이 개입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저희들이 글로벌 부정선거 카르텔이라고 그러는데 AWEB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AWEB 한국의 맞습니다. 세계 예. 선거기구. 그게 이제 인천 송도에 있죠. 한국에 그 본부가 있는데 그게 운영될 수 있는 게 미국인들 납세자들 돈으로 운영이 된다. USAID 그 예산을 좀 받는 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앵글도 있다. 그래서 미국도 한국의 선거 과정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개입해야 된다. 납세자들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SEIF 같은 분도 그런 얘기를 목소리를 내고 있고, 요새 X 보면은 한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미국하고 이렇게 같이 가고 있고, 프로그램이나 소스 코드가 굉장히 흡사하다. 스마트매틱하고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우리 한미는 혈맹 아닙니까? 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내용에도 보면 뭐 북한과 만약에 이제 중국이 공격을 해온다. 예를 들어서 요새는 사이버 공격을 해온다. 이러면 같이 막아내는 것이 그게 동맹입니다. 네, 옛날에는 총 갖고 싸웠지만 이제는 사이버 전쟁이 벌어지고 맞아요. 있으니까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이 부정선거에 악용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부분을 놓고 오래 많이 애를 썼지만 이제 안 되는데 안 돼서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공산국가로 갈 그런 직전에 있거든요. 네, 동맹이 당연히 나서야죠. 동맹이 나서서 우리가 못하는 것을 막아내고 뭐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사태 같은 경우는 마약 때문에 그 베네수엘라에 관여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지만 그 공식적으로는 사실은 예, 이제 부정선거 척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네, 핵심이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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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데일리 콜론가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선거 조작 카르텔이 바로 미국뿐만 아니라 혈맹인 한국까지 그렇게 오염시켰다. 이런 것을 공표해 줄 것을 제가 그런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 이런 칼럼 것들이 잘 읽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같이 해야 네,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반응들이 왔나요? 그 어떤 리스판스가 왔나요? 혹시 그 칼럼 쓰시고 나서 대표님 그냥 궁금해서 지금 물어봅니다. 보낸 제가 지가 좀 얼마 잘 안 읽었어요. 됐어요. 엊그제인가 보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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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답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 몇 번의 미국과의 송수신을 했는데 대부분 답이 왔어요. 네, 다만 이제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 여기서 하듯이 오늘 연락하면 바로 내일 답이 오는 게 아니라 며칠 지나고 나서 답이 오고 네, 이렇게 이제 되긴 하더라고요. 저는 네. 반드시 그런 응답, 반응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마두로 아까 얘기하셨는데 마두로를 이제 생포한 이유가 부정선거가 결정적인 이유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쪽 미국에서도 그 보수 농객들이 특히 이제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데 그 마두로가 전 세계 부정선거를 주동했다. 그래서 전 세계 지난 20년간 72개국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정선거 전문가 패트릭 버런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했고 그 72개국에 아마 대한민국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 대표님께서는 그러니까 마두로가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진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언급했을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아메리카와 유럽 여기에 네. 선거 조작은 베네수엘라와 세르비아가 많이 연루가 돼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조작, 아시아, 아프리카 뭐 이런 데까지 해서요. 거기는 한국이 허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저는 뭐 틀린 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산 조작은 뭐 거리의 문제가 아니죠. 전산 네. 조작은 뭐 언제 어디서 날 수 있으니까 베네수엘라를 뭐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뭐 부정선거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지난 네. 9월 달에 저하고 함께 이제 미국 방문을 했던 일이 있는데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한 그 부정선거 네트워크가 70개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가 된다. 70.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뭐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놀랄 일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에다 한국을 넣는다면 100여 개 국가가 부정선거에 오염됐다. 이런 그런 보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 1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다가 공유한 그런 SCIF의 보고 그것에 의하면은 부정선거 카르텔로 언급된 그런 나라가 100여 개에 달한다.
이건 뭐 네.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니까 뭐 거의 정확도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다가 이제는 우리 아시아 또 유럽 등으로 이게 확산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이 마두로를 체포한 이면에는 마두로로부터 부정선거가 시작된 거죠.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런 자백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또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을 것으로 이렇게 뭐 수사를 오래 네. 해보니까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친 이런 부정선거 카르텔을 파악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긴급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볼 때 그 한국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 사전 투표 갖고 장난질하는 것도 있겠지만 해킹 퍼센티지도 꽤 된다고 보시죠. 해킹으로서 이렇게 숫자를 바꾸는. 그렇죠. 예. 조작의 아주 중요한 틀 중에 하나가 해킹입니다. 네. 예. 뭐 어느 나라 다 이제 해킹할 수 있으니까. 네. 또 뭐 북한은 자기들이 뭐 해킹 강국이라고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니까 예. 이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는 것이죠. 네. 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결국에는 부정선거 이슈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수 정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보수 정권으로서 잘한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 윤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게 반자유 그리고 반헌법. 아, 이 네. 반자유 반헌법 세력과의 싸움, 이것을 계속 얘기했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나라는 자유와 헌법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막아낼 힘이 다른 방법으로 없으니까 그래서 계엄을 내렸다. 네. 저는 계엄의 당위성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쉬운 점은 선거사범 수사를 집권 초기부터 밀어붙였다고 하면 뭐 좋지 않았을까. 지금 이런 큰 어려움들보다 좀 선제적인 공격이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19일 어떻게 판결 날 것으로 보세요? 법조인으로서 대표님이 잘 못 전망한다면. 들었습니다. 2월 19일 판결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윤통 법정 케이스 어떻게 보세요? 공소기각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공소기각. 예.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100% 공소기각. 그러나 지멋대로 재판한다면 법의 이름을 빌었지만 지멋대로 한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이런 결과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예. 제일 큰 걱정이죠. 예.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전 평생 검사로 법조인으로 살아왔는데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뭐 공소기각이죠. 지기훈 판사에 대해서 원래 좀 아셨나요, 대표님 혹시? 네, 전혀 모르고 어, 있습니다. 예. 근데 막 정의로운 판결을 하기도 했다가 또 걱정이 심하게 들어가는 이런 판결을 하기도 했다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심인지 주변의 압력에 의해서 흔들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판사 검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권한이 주어진 직책이 아닙니까? 굉장히 큰 권한이 주어졌어요. 권한을 네. 줬다는 건 그만큼 책임을 지라는 거거든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권한은 이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지기현 판사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판사들 그리고 검사들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판사 검사들을 믿고 국민들이 큰 힘을 준 것이거든요. 근데 그 큰 힘을 줬더니 그걸 가지고서 예를 들면 특정 세력에 빌붙어 가지고 나라 망가뜨리는 일 같이 한다면 아마 검사로서 판사로서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몰라도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죄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한길 선생님이 오늘 한국에 귀국하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 통해서 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한길 선생님이 사실 미국에 계속 있을까, 한국에 돌아갈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한국에 잘 돌아간 것 같습니까? 왜냐면은, 이재명 정부가 워낙에 이렇게 탄압을 하니까,
보수 진영 탄압을 하고 손현보 목사님 또 구속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렇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목소리 내지 않았으면 제가 볼 때는 안 풀려났을 것 같은데 잘 돌아간 건가요? 조금 걱정이 돼서 그래요. 저는 거기 머물러 있어도 좋고 네, 또 대한민국에 들어오신 것도 좋고 뭐 둘 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때에 따라서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저는 뭐 전환길 선생님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애국에는 장소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외국, 미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 진실을 말하면 그게 바로 애국이 아니겠습니까? 전환길 선생이 보여준 이런 모델을 토대로 해서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나라 살리는 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네. 좀 만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거 국민의힘에 실망해가지고 이제 자유혁신당 이렇게 그 출범시키시고, 부정선거, 제도권 정치인 분들 중에서는 아마 대표님만 거의 유일하게, 대표님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쵸. 그렇게 이제 부정선거를 외쳤는데, 지금 조선일보 며칠 전에 보니까 차라리 민주당을 찍는다. 한동훈을 제명해가지고 막 이런 바람을 일으키려고 막 노력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동훈하고 오세훈 둘이 이렇게 합치는 모양새인데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한테 즉각 물러나라고 그러고 이 연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오세훈 연대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오한연대라고 저는 봅니다. 오한. 네. 네. 오한이라고 이제 몸이 떨리는 건강한 네네네. 축구 예, 그러면 예, 저는 예, 오한동훈. 오한연대다. 네, 네, 뭐 쓸데없는 연대를 했다 이런 생각을 네, 하고 네, 저는 이제 조만간 좀 참연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가 참연대인지 뭐가 오한연대인지 국민들에게 네, 좀 보여드려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손현보 목사님이 풀려나신 거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 압력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꼭 그런 건 아닌가요? 대표님께서 보실 때. 미국의 메시지가 막 큰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니면 이렇게 빨리 석방됐을 리가 없어요. 아직 네, 뭐 여러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이제 전하니까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현보 목사님, 이분은 구속됐다고 본인의 신앙적 소신을 꺾을 뿐이 아닙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사람 잘못 봤어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예. 아주 아마 단단한 게 느껴집니다. 예, 또 네, 강력하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응원합니다. 네. 그래서 손 목사님이 전한길 선생님한테 설득한 것 같아요. 그냥 들어오라고 들어가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쿠팡 사태가 결국 통상 문제로 번졌는데요. 관세가 15%에서 25%로 이제 인상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트루스 소셜에 그렇게 올리긴 했습니다. 아직 도입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제재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특히 이제 쿠팡이 사회이사가 이번에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케빈 맞습니다. 월시라고. 예.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이 쿠팡 사태에 대해서 미국인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쪽에서.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워낙에 지금 탄압을 심하게 하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한국식으로 미국 기업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일을 한 것이죠. 이거는 손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이 좀 국민들에게 이렇게 걱정을 얻는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이건 아니죠.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답은 정말 단순하죠. 친미가 답입니다. 친미가 답이에요. 뭐 친미 그러면 뭐 이런저런 딴소리 합니다만은 저는 지금은 친미냐 친중이냐 이거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킨 나라고 중국은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6.25 그러면 북한이 남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이 남침했을 때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통일을 할 뻔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중간에 끼어드는 맞아요. 바람에 맞아요. 분단이 현실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친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금의 뭐 관세 문제니 뭐 통상 압박 이렇게 생기게 된 이유는 이재명 정권이 친중 행보를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있고 맞아요. 네. 이게 거의 맞을 겁니다.
친미로 가면 이런 문제는 정치적인 결단으로 뭐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앞에 가서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뒤에서 하는 짓은 딴 짓을 하니까 그 트럼프가 다시 15% 내렸던 거를 25%로 정상화한 것이죠. 그 피해 중에 네. 하나가 이제 쿠팡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네. 노선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더더구나 좌파가 좋은데 겉으로만 이제 미국하고 대화가 되는 얘기하는 결국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네. 아니, 역사적으로도 한국을 괴롭혔던 거는 중국이 더 많이 괴롭힌 것 같아요. 일본보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 속에는 일본이 많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어쨌든 그 대표님께서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꼭 당선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표님. 근데 이제 당선되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 발의하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죠. 공직선거법 개정. 공직선거법이 결국 부정선거의 뿌리를 만들어냈으니까 이거를 네. 이제 개정해 내서 네. 제대로 된 선거가 치러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1의 과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원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반국가 세력들 처단하기에 필요한 국가보안법 이걸 지금 이재명 앞에 DJ부터 시작해서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90년대 말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려고 하던 민주당을 막아낸 일이 있습니다. 뭐 잘들 네. 모르는 일입니다만은 소수의 검사들이 그걸 막아냈어요. 두 사람이 막아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이것도 막아내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하는 것. 그리고 무너져가는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법 수호 이런 것들이 지금 제1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힘당 쪽에서 후보 안 내야 되는데, 대표님 보수가 결집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단일화. 아마 그냥 국힘당이 당 대표님. 후보를 안 내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 같습니다. 네. 네. 경쟁 후보들 보니까 어때요? 저기 대표님께서 보실 때. 그냥, 뭐, 평소에 좀 아셨던 분들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평택 의뢰 출마 선언한 김재현. 사람은 네. 저밖에 없습니다. 예, 예. 누가 나온다고 선언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예, 두 예. 사람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죠. 네. 유의동 김재현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누구요? 김재현, 유의동 그다음에 유이동. 예, 예, 양향자 여기가 예. 이제 국힘의 후보로 나온다는 말이 있었고요. 조국 얘기가 잠깐 나왔나요? 조국.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집적거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예, 김재현 네. 거기는 이제 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출마 예, 선언을 했어요. 예, 예. 근데 김재현이 누구냐? 옛날에 통진당제가 해산할 때 네. 국회의원이었어요. 비례의원이었는데 통진당 해산하면서 같이 의원직을 상실한 이런 사람입니다. 다시 또 출마한다고 하고 있어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절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피 흘려서 땀 흘려서 세운 나라입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이걸 막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든 힘을 보태기 위해서 출마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나라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진실을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함께 지키고 또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꼭 승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뭐 더더구나 원 기자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아주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도 너무 이렇게 좋고 뜻이 맞으니까 저는 너무 꼭 당선돼가지고 국회에 가야 된다고 봐요.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어딘가 제도권에서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답답하거든요. 한국 상황을 보면은 되게 답답해요. 예, 답답한데, 예, 그래서 일단 대표님 같이 그렇게 정의로운 목소리 내시는 분들이 반드시 국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최선 다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꼭 건강하십시오. 당선되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예,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